그다음 이제 붕괴 의미와 기록인데, 붕괴는 우리가 이제 계속 붕괴를 많이 해왔잖아요. 회계상 거래를 식별하였다면 이 붕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붕괴를 거래한 거를 붕괴장에 우리가 붕괴를 해줘야 되는데요. 회계상 거래를 거래의 판료소로 구분한 후에 개별 계정 과목에 이름과 해당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복식부기 방법에 의해서 회계상 거래를 차변 계정과 기록하는 걸 우리가 붕괴라고 하고요. 이 붕괴를 붕괴라는 그 발생이 됐을 때 붕괴장에 기업에서 발생되는 거래는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각 계정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하여서 기록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거래를 각 계정에 기입하여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차변 대종에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하여서 붕괴하는 장부에다가 붕괴해주는 걸 우리가 붕괴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붕괴를 좀 해봤었잖아. 여기에서 보면 이 급여라고 하는 거는 계정 과목이고,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금에 대한 계정 과목이고, 보통예금도 계정 과목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붕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붕괴장에 옮겨 적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붕괴가 급여라는 붕괴라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각 붕괴를 해주는 거, 붕괴장이 옮겨지는 거예요. 각 계정마다 옮겨지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각각 계정별 원장인데, 이게 전체는 이제 총계정 원장이고, 하나의 원장은 이제 각각 계정의 원장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계정이냐면 급여라는 계정이 발생이 되겠죠. 급여라는. 여기는 급여라는 계정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예수금.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보통예금. 이 자체는 우리가 붕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붕괴장에 옮겨 적는 거를 우리가 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급여라는 거를 급여라는 계정별 원장에다 옮겨 적는 거를 우리가 정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계정별, 급여라는 계정별 원장이고, 이거는 예수금이라는 계정별 원장이고, 이거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별 원장인데, 이거를 전체 모든 계정별 원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계정의 총합이 총계정 원장인데, 이건 급여라는 계정별 원장에 보면 급여는 차변이잖아요. 급여는 차변인데, 여기 계정별 원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급여는 차변에 발생이 되는데, 날짜를 3월 30일로 표기를 해주고, 과목은 뭐가 오냐? 상대편 계정 과목이 오는 거예요. 상대편.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가 왔어요? 예수금이 있고요. 예수금이 4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왔네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얼마? 460만원. 460만원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예수금하고 보통예금은 대변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금 대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 3월 30일자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가 있어요? 급여가 와 있죠. 급여 얼마? 40만원. 그 다음 여기에 보통예금 대변에 발생이 된 거죠. 대변에 날짜 3월 30일 해주고 뭐가 와주냐면 급여 얼마? 460만원. 이렇게 우리가 옮겨 적는 거를 정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정별 원장에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총계정 원장이 이거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정기는 이거. 정기는 붕괴를 총계정 계정별. 급여 이거 하나 자체는 계정별 원장이고, 급여라는 계정별 원장이고, 이 급여라는 계정별 원장에
급여와 관련된 계정을 옮겨 적는 거를 우리가 정기라고 하고요. 옮겨 적을 때는 급여는 차변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변의 날짜 3월 30일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적요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거예요. 상대편 계정 과목에 급여가 예수금이 40만 원이 왔고 보통예금 460만 원이 왔고 예수금은 대변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대변에 전기를 해주는데 날짜는 3월 30일이고 그 적요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이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 예수금 금액이 얼마예요? 40만 원. 이렇게 옮겨 적는 거를 우리가 정기라고 하고요. 이거 전체를 우리가 이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그럼 총계정 원장은 뭐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전표가 작성되고 분계장이 만들어져요. 아까 우리가 계정별 분계장을 만들었고 각 계정마다 옮겨 적는 거를 계정별 원장이고 이제 전체가 총계정 원장이고요. 근데 분계장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별로 잔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잔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계장의 기록을 기초로 해당 계정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정기라고 하고 각 계정들을 모두 모아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그다음 정기는 무엇이냐면 정기는 분계를 해당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말하는데 분계의 차변에 있는 계정을 당의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대변에 있는 계정을 당의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기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옮겨 적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정기의 방법에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판례서에서 분계한 것을 각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하는데 상품이나 현금이나 상품이 나가는 것은 대변에, 들어오는 것은 차변에 기입한다. 분계는 항상 차변과 대변 양쪽의 계정을 기입한다. 그다음 분계는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거는 분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현금이나 상품이 나가는 것은 대변에, 들어오는 것은 차변에. 이건 현금 계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분계에 대한 추정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마친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분계에 대한 추정은 뭐냐면, 이렇게 이 계정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분계를 알게 되면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 정기된 내용을 토대로 분계장에 분계된 내용을 추정을 해보면 총계정 원장 토지 총계정 원장의 차변에 6만 원이 기입되어 있고 대변 자본금 총계정 원장에 6만 원이 정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분계장에 옮겨 적으면 토지가 차변이니까 6만 원, 자본금은 대변이니까 6만 원. 이를 토대로 거래를 추정을 하게 되면 토지를 현물 출자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고요. 이게 손익계산서인데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그다음에 대변의 자본 그렇게 오는데 이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작성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구분.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로, 성격별로 적절하게 이제 구분 표시한다. 그게 이제 구분 표시고요. 총액 표시는 총액주의는 자산, 부채, 자본을 순회기한 총액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총액은 뭐냐면 자산가액이 만약에 뭐 1월 만약 자산에 보통 예금이 10월 1일에 뭐 10,000원, 10월 3일에 20,000원, 10월 5일에 뭐 30,000원 그렇게 하면 총합이 6만 원이잖아요. 이 총합으로 기록을 한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한다는 건 우리 재무상태표는 회계기간 연도 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우리가 결산할 때 그거를 보는 거고요. 12월 31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연도 중간에 9월 31일자로 재무상태표를 보고 싶다. 그러면 1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 금액이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31일자에 우리가 재무상태를 보게 되면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금액, 총액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1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하고 부채를 유동하고 이제 비유동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주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고 낮은 것은 이제 나중에 표시하는 거고요. 잉여금은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결산할 때는 미결산 항목이나 이제 비만 계정은 표시를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산할 때 가지기금이나 가수금은 이제 미결산 항목인데, 이건 보통 이제 대표이사나 임직원들로부터 이제 해결이 안 된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를 결산할 때는 그 본 계정으로 다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차변에 비용이 있고 이익이 있고 대변에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는 발생한 기준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익 지출 시점과 상관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때 수익을 인식해주는 방법인데, 이 발생했다는 기준은 뭐냐면 12월 매출이 1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물건을 건네주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결산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건은 매출을 했지만 대금은 아직 안 들어온 시점이잖아요. 그랬어도 우리는 이거를 1,000만 원을 매출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발생이 됐기 때문에. 10월 31일에 물건 발생이 됐다는 거는 물건을 이미 상대방한테 건네갔기 때문에 이거를 발생 기준으로 보고 매출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주의는 뭐냐면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만약에 용역을 제공을 했어요. 용역을 제공을 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용역을 제공을, 용역계약을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계약을 했어요. 5천만 원 계약을 하고, 대금을 이제 다 뭐 지금 받고 용역 제공을 12월 20일에 1차적으로 뭐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022년도 만약에 3월에 또 용역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용역 계약은 5천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용역 제공은 이거를 기간을 나눠서 제공을 하는 경우잖아요. 5천만 원 제공을 했고, 5천만 원 계약을 했고, 5천만 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12월 이때 계약한 게 20일 날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이 뭐 300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5천만 원 계약은 했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12월 30일에 1,000만 원을 받고 또 3월 30일에 중도금으로 얼마를 받냐면 2천만 원을 받다. 그 다음에 2022년도 12월에 잔금으로 해서 만약에 3천만 원을 받다. 3천만 원 받고 그거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럴 때 수익 인식은 이 용역 대금 받은 기준으로 12월 20날 받은 거 1,000만 원, 2020년 3월에 2천만 원, 2022년 12월 달에 3천만 원, 이때 이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현됐을 때 인식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은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어야지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곰돌이 상해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판매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총액주의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준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만약에 우리가 결산은 12월 30일에 하지만 6월 31일자래 6월 30일에 손익계산서를 보고 싶다. 손익계산서를 마감을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6월 30일에 마감을 했으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누적된 금액. 누적된 금액을 표기한다는 거고요. 구분 표시의 원칙은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손익 매출 총손익 있고 영업손익 있고 버금세 차감전 손익 있고 단기 손익으로 이제 구분해서 표기해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익계산서하고 여기는 손익계산서 양식이 없네요. 손익계산서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는 보고식이 있고 계정식이 있는데 보고식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표기한 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계정식이라고 하고요. 보고식은 이제 차변과 대변 구분 없이 일렬로 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식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시간 보셔요. 오늘은 안 되겠다. 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러면 이거를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면 딱 좋긴 한데. 그러면 네. 재무제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했던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네. 뭐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거든요.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회계의 순환 과정은 처음 단계가 뭐였어요? 거래가 일단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회계의 순환 과정만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리 좀 하는 차원에서. 회계 순환 과정에 처음에는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거래가 발생이 됐으면 그걸 뭐 했어요? 우리가 붕괴를 했죠. 붕괴를 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정비했잖아요. 정비. 붕괴한 거를 정비하고 정비한 거를 각 계정을 어디로 옮겼어요? 총계정 원장에 옮겼죠. 총계정 원장에 옮겼고 이 총계정 원장에 옮겨진 게 시산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시산표를 작성을 하는데 거래 발생되고 붕괴하고 정비된 거는 회계기간 중에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총계정 원장에 옮겨졌고 그 다음 시산표가 발생이 되는 거는 시산표 작성하고 이제 결산 붕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 붕괴하는 거는 결산 회계기말 때 발생이 되는 거고 결산 붕괴를 반영이 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정에 마감을 하는 게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거든요. 계정을 마감을 하는 게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